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중동 정세 긴장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있는 반도체에 대한 대응부터 또 코스피 전체 시장의 전략까지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에리스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아주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신이 없긴 그쵸. 합니다. 네네. 일단 오늘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마녀의 날로 통하죠. 네. 이 말도 좀 재밌는데 이게 동기 만기일인데 사실 그동안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큰 변동성 중에 하나로도 이 이유를 꼽기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뭐 3, 6, 9, 12월 이렇게 이제 동시 만기일 날은 좀 시장이 좀 이제 긴장하긴 하죠. 네. 왜냐면 이제 그 주식과 다르게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만기 때 사실은 그냥 이거를 보통 롤오버라고도 하는데 네. 그냥 넘기기도 해요. 다음 월별로. 근데 그때 대규모 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만기인 날 내가 만약에 선물을 매도했는데 매수로 바꿔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청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또 강한 또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포지션을 청산하냐 안 하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근데 사실 그거 몰라요. 별거 없이 간 적도 되게 많아요. 오늘은 그러면 좀 어떤 편인 거예요? 오늘은 뭐 아직 근데 이게 보통 네. 동시효과에 대부분 결정이 그렇죠. 돼서 네.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을 순매도를 많이 해놨어요. 네. 이게 하락에 베팅한 거죠, 선물 쪽을. 순매도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동시효과에 청산하게 되면 네. 매수로 바꾸거든요. 아,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대거 청산해 버리면. 근데 그냥 이제 롤오버라고 그냥 넘어가요. 네. 다음 월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그 포지션 그대로 가니까 뭐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외국인들 그래요? 포지션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이 동시만기는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씩 오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요? 근데 뭐, 그때 시장의 또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은 그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단기 매매 하신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한국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 좀 중장기 투자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이슈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네. 거기에 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사실 나 만기 때문에 사지 말까?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어차피 빠지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렇게 변동성 커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란 리스크 때문에 이게 더 확산돼서 그쵸. 그런 거지, 사실은 너무 저는 여기에 뭐 너무 포커스 맞출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엄청 해놨기 때문에 네. 결국엔 언젠간 사야 되거든요. 그쵸. 포지션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되게. 왜냐하면 매수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매일매일 국제 정사가 이제 예측되기 어려울 만큼 달라지고 있고, 보니까 비축률 방출 카드가 나와도 처음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내성이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계 2차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뭐 그런 우리 그 역사가 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점으로 보면 초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첫날보다 둘째 날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첫날은 그래도 뭐 사실 또 기대도 있잖아요. 빨리 끝날 그쵸. 거라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좀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3월 그때 이제 그 3일 날이었나요? 네. 당시에 이제 그 2월 28일 날 그 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좀 관망하자는 심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때 지수가 마이너스 7%라면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 전까지 2월까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락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다음날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니까요. 근데 다음날은 왜 그랬냐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이거 단기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우크라이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을 때인데 손절해 버리시더라고요. ETF를. 네.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또 빨리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또 바뀌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초기에는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많이 하면서 일단 빼버리는데, 계속 리스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다 보니까 더 극단적인 상황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도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 영향 주나요? 그렇죠. 전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증시에. 그러니까 결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되게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네,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더 악화되는 것만 아니면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국제유가 요동치고 뭐 비축유 방출해도 유가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미 국제유가 120달러까지 한번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80달러까지 음.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100달러만 넘지 않으면 이미 한번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게 증시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 비축유 방출하는 좋은 카드에도 유가 오르는 거를 뭐 물론 이게 호재는 아니지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민감도는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벌써 뭐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 스스로도 빨리 요 이란 사태를 좀 이제 해결하겠다, 네. 뭐 끝내겠다, 네. 막 이런 이제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죠. 예. 근데 뭐 이게 길어질 거는 얘기도 있지만 이란 스스로도 계속 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란도 막 되게 강경하게 나가지만 미국이 조건만 맞으면 우리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나 제 생각에. 그래서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우리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 사태가 좀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시장이 좀 민감도가 점점 네.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자산 시장은 심리에 시작해서 심리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파는 또 그쵸? 금방 회복은 안 예. 되잖아요. 보통은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조건마다 다른데 음. 가장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례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그때 이제 사태 때인데 당시에는 이게 1년 걸렸어요. 1년. 주식시장 회복하는데 1년인가 1년 좀 넘었죠. 음.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그 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그쵸. 무려 7%가 넘을 때요. 기억나요. 그냥 가뜩이나 고물가에다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친 데다가 또 이거 잡기 위해서 뭐 했죠? 금리 인상을 아주 파격적으로 해버렸죠. 시장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때 상황이 있었고 근데 이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2011년 그때 아랍의 봄 네. 그때가 좀 비슷해요. 그때가 국제유가가 80달러 네. 였다가 갑자기 이제 100달러 넘고 네. 물가 상승률이 2%대였다가 4% 거의 근처까지 네, 갔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 물가가 2%, 2.3가 정도 하니까 미국이 유가가 60달러대였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구조가 그렇네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그때만 해도 셰일 오일이 그때 생산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생산하면서 네. 지금은 석유 순수출국이잖아요. 중동에서 그쵸. 원유 수입 이제 안 하죠.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유가 영향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종합해보고 또 경제 구조도 과거보다 원유의 의존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때보다는. 네. 근데 어쨌든 그때도 그 국제유가 튀면서 한 3% 후반까지 좀 갔는데 지금 당장 뭐 그럼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는다고 갑자기 그러면 연준에서 우리 금리 올립시다 이럴까요? 그때보다 훨씬 영향이 저는 지금 더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국제유가 저번에 120달러 넘었잖아요. 네. 진짜 120달러 한 번 더 넘으면 또 이제 그런 고민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근데 100달러 넘고 120달러 가도 금리를 동결하지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이 추경 언급했거든요. 추경해야 될 것 같다. 추경 목적이 그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요걸 좀 낮추기 위해서. 네. 근데 세수가 되게 많이 거쳤나 봐요. 지금 증권거래세가 엄청나요.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어가지고 호황에서 예. 거기다 법인세. 네. 지금 삼성자이닉스가 엄청난 돈을 벌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굳이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좋은 점은 이게 추경하기 위해서 국채 찍어내면 금리가 튀어요. 근데 이제 세수가 많으면 그냥 있는 세수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국제유가를 좀 잡아주면 뭐 보조금 같은 거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유가 상승이 만약에 120달러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물가 상승이 높지가 않아요. 아. 그런 이제 카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너무 막 국제유가 뭐 100, 120 이거 여기에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또 아랍의 뭔가는 달라요. 그리고 다르기 우리 또 때문에 경기 기반도 좀 다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게 반도체 영향이 크잖아요. 반도체는 원유랑 크게 지금 좀 상관관계가 직접적이진 않으니까. 예, 왜냐면 이번에 데이터 센터 그 수요기 때문에 네. 소비 수요면 좀 영향을 받아요. 뭐 이게 혹시 아이폰이 너무 잘 팔려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해서 좋은 거면 이게 기름값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위는 막히겠죠. 뭐 당연히 좀 막히겠지만 아래로 너무 좀 공포를 갖지 말자.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공포를 갖는 게 아래잖아요. 네. 더 내려갈까 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하단은 좀 어느 정도 보세요, 이사님은? 저번에 이제 5,100까지인가 찍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갈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거길 깬다는 거는 다른 의미겠죠? 이란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뭔가가 터져야 돼요.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혹시 뭐 빅테크가 투자 안 하겠다든가 뭐 다른 이벤트가 터지면 깰 수는 있지만 이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선 저는 뭐 거기는 깨지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그 반도체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은 삼성전자예요.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는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내려갈 때 사놔야 된다. 네. 이미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알아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게 쉽지 않는 건데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샀어요. 네. 근데 예전처럼 혹시나 그 호가를 치지 않을까봐라는 걱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요 삼성전자 시장은 좀 어떻게 내다보세요? 참 어렵죠. 이게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 초반이면 사실 큰 고민 안 할 텐데 내려가도 좀 부담이 네.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18만 원, 뭐 19만 원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게 예전보다 3배, 4배 오른 가격이니까 네. 사실 뭐 누구도 참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내려올 때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은 맞다고 생각하고 결국 삼성전자가 코스피니까 네. 코스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그런 이제 배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이런 사태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일 리도 없고 이번에 오라클 실적도 우리가 검증해 봤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번에 이란 사태가 끝나면 저는 이번에 가장 좀 그 눈에 띄었던 건 그거예요. 하메네이를 바로 그냥 그쵸. 너무 놀랐어요. 네.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란 또. 지도자인데 네. 꽁꽁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클로드라는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AI 네. 그걸 잡아냈다는 게 너무 저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란 사태 끝나면 세계 각국이 아마 AI를 경쟁적으로 투자하지 않겠냐. 그쵸. 그걸 오히려 그 보안용으로도 맞아요.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AI 투자에 뒤처지면 그냥 후진국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네. 그냥 안보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만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를 받는데 그러니까. 국가 수요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국가 단위로 투자하는 게 남았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네요. 아. 국가 단 우리도 지금 이제 국가 단위로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전력망을 또 확충을 해놔야 돼. 그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안 하는 국가는 진짜 도태됩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있는 국가들은 어디서는 그래서 이번에 중동도 아랍에미리트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좀 미뤄진 감은 있지만 뭐 끝나면 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이란 사태로 의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게 끝난다면은 더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은 쉽게 안 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건 사실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그쵸. 갑자기 끼어들면 이게 위험한데 중국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를 안 주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도 이 얘기 계속 나왔어요. 중국이 쫓아온다, 쫓아온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마다 우려되고 네. 아직도 못 쫓아. 왜냐하면 미국이 칼같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랑 왜 다르냐면 2차 전지는 소재 싸움이고 여긴 장비 싸움이야. 그래서 장비를 안 주면 뭐 진짜 삼성전자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럼 미국 우리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미국이 시장을, 중국 시장을 열지 않는 한은 사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되게 좋은 그 거예요. 좋은 시장이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삼성 얘기 한 김에 자사 주소가 16조? 그러니까 이것도 네. 하나의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엄청난 저는 맞아요. 효과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방금 업황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내려올 때 모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것 때문이거든요.
정부 정책이 이제 작년부터 발표가 됐고 코스피 5천을 얘기하셨고 네. 실제 갔고 근데 음. 그냥 말로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을 3개나 해버렸어요. 그쵸. 진짜 파격적인 게 파격적이죠. 1년도 안 됐는데 3개를 연달아서 음.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역사상 이런 걸 본 적도 없었고 음. 사실 근데 이런 이제 상법 개정을 해서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실제 지금 따라가기 시작했죠. 음. 저 얼마 전에 SK가 자사주 전량소가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요. 그 5조를 20%를 한 번에 없애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시였고 이제 액수는 물론 삼성이 더 커요. 16조인데 비율로는 삼성이 시총이 크니까 그쵸. 1.6%밖에 안 돼요. 음. 비중은. 근데 어쨌든 삼성도 16조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 기업의 밸류가 당연히 올라가죠. 이제 미국식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왜 좋냐면 이제 외국계 장기 펀드에서도 한국을 이제 믿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국가가 되는구나. 그럼 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돼. 이건 사실 삼성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형 회사들 전체에 다 호재가 되는 거죠. 오늘만 해도 증권가 쪽에서도 자사주 소각 이슈 있는 데가 더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영향이 전체 사업으로 펼쳐지는 것 같긴 해요.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맞습니다. 부분도. 네, 그래서 그쵸. 소각은 정말 우리나라에선 되게 어색한 단어였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되게 네. 특별해서 기사를 썼던 내용이었죠. 맞아요. 하면 네. 되게 맞아요. 신기하게 쳐다보고. 네. 근데 이제는 유상증자보다 이제 소각이 많아지는 시대로 맞아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좋은 그림이고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맞아요. 바꿨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사이클이 뭐 이거를 부인하신다면 삼성전자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논지에 동의하시면 빠질수록 싸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러면 모아 가야죠. 근데 오늘도 좀 빠지기는 했는데 앞으로 뭐 이번 주, 다음 주 한 번 더 조정기 좀 올까요? 저는 지금 바로 가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음. 왜냐하면 아직 이란 리스크 해결이 안 된 데다가 거기다 2월까지 너무 달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과열은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뭐 단거리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장기 레이스예요, 항상. 그래서 보통 두세 달 오르면 이게 항상 과열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숨고르기 하면서 충전하면서 한두 달 쉬었다 또 오르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8월에 쉬고 11월 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2월까지 너무 오른 거를 이게 이란 이제 사태가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해서 좀 변동성 커졌지만 그거 아니었어도 3월엔 좀 쉬는 게 좀 좋은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저는 그렇다고 막 이거 또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면 그렇죠.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3월은 좀 이렇게 쉬어가는 게 장기 레이스로 보면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럼 조금 네. 조정기 올 때 타놓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조정기에 방법이네요. 모아야죠. 그러니까 그쵸. 항상 이게 오를 때 쫓아가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정기에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비슷하니까 이렇게 국내 대표 기업들을 한번 잘 모아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태가 이제 회복이 되고 뭐 예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회복기가 무조건 있기는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가 워낙 다양했는데 이사님은 그 상단 어느 선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뭐 한 어디죠? 그 외국계 증권은 뭐 30만 원 이상 주시더라고요. 그거 근데 조금 그래가지고 참 비현실적이었어 저는. 장기적으로는 네.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PER이 한 8배, 그러니까 9배 좀 안 되거든요. 네. 한 8배 정도 되니까 뭐 최소한 10배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10배면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죠, 그거는. 그래서 한 20%면은 2, 3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밸류만 보면 네. 가능하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변수가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요즘에 부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흑자가 날 것 같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붙어주면 네. 어떻게 보면 TSMC가 지금 시가총액이 2,700조인데 삼성전자가 한 1,200조인가 1,300조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TSMC가 빠져서 만나는 것보다는 삼성이 올라가면서 좀 어느 정도 갭을 메꾸면 그렇겠네요. 저는 좋다고 보는 게 그 반대가 됐네요. 옛날에 네, TSMC가 맞아요. 올라가면서 격차를 맞아요. 늘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만약에 파운드리를 잘해주면 메모리로도 올라왔지만 파운드리로 이제 TSMC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주면 뭐 시총 1,500조 뭐 또 1,700조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이게 이제 20만 원 왔으니까 이게 끝은 아니고 더 위를 바라봐도 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4월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실적 발표 때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선반영되면서.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기대감이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실적 발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원래 보통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이면 꼭 빠져요. 그니까요.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으면 또 올라가고. 그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좀 약간 징크스가 음. 있는데 사실 뭐 그건 크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요? 결국엔 당일에 그러니까 미리 좀 오르면 네. 이미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음. 좋게 나와도 이제 세론이 나오는 거죠. 좀 팔고 싶은 음. 사람들이 네, 네. 아 이제 뭐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이러고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오면 뭐 이미 빠졌는데 뭐 여기서 나쁠 게 뭐 있어 하면서 또 사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실적 당연히 좋을 거고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더 잘 나온다고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올해 영업이익 막 200조 얘기 나오고 처음에는 100조 얘기 나왔을 때도 다들 놀랐는데 그쵸. 이제 200조 나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200조가 안 나올까봐 더 걱정해야 될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리고 막 내년에 300조 얘기 그니까요.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나온다고 놀랄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잘 나오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럼요. 그래야 이게 잘 나와야 아 진짜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구나. 그래야 이게 장기 레이스가 계속 펼쳐지는데 그렇죠. 혹시라도 뭔가 변수 때문에 확 망가져 버리면 이게 꺾여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일날 뭐 만약에 좋은 실적인데 빠졌다. 그럼 또 그건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삼성, 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주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또 어쩔 수 없어요. 비율이 거기가 높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당연히 잘 간다는 전제 하에 좀 주목해서 코스피를 같이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뭘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3가지나 4가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올해 1, 2월에 시장 주도했던 게 저는 이제 그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주도했던 게 그 반도체하고 그 로봇. 네. 뭐 아시죠? 현대차 네. 그룹죠. 예, 이쪽이 좀 주도를 했었고 네. 근데 로봇 이슈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여전히 이어져요.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예. 끝나는 이슈는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것도 안 보고 들어갈 거예요.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미국의 각 가정에 넣어줘야 되는데 못 쓰죠. 거의 백도 그렇게 할 수도 써요. 있잖아요. 네. 불안하거든요. 공장에 미국 공장에 저는 쉽게 넣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럼 밸류체인 넣어줄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일본 아니면 한국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휴머노이드는 일본이 우리가 먼저 한 걸로 알잖아요. 옛날에 네. 아시모 기억나죠? 네, 알아요. 네. 지금 존재감도 네, 없잖아요. 없죠. 근데 되게 뒤쳐져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저 로봇도 파트너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번에 조선 파트너 된 것처럼. 네. 그건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걸 기대한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법인이. 현대차가 인수한 거지. 그래서 더더욱 미국 입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예, 좋고 그리고 4월 9일인가로 날짜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엽니다. 투자자 데이를 열어서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현대차만 많이 보시잖아요. 현대차 PER이 11배가 넘는데 기아가 7배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아마 다 한번 물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로봇 하면 현대차를 떠오르지 기아를 떠올리진 않아요. 저부터도 사실 그죠. 알면서도 현대차가 떠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할인받아요. 근데 어차피 같이 하거든요. 그렇네요. 기아도 그렇네. 안 하는 거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아도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 역으로. 다들 현대차만 보니까. 현대차가 나쁘다가 아니라 현대차는 이제 한번 60, 한 5만 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기아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아, 나 로봇주 하고 싶은데 현대는 좀 올라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아도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증권주. 거래 대금이 지금 장난이 아니고요. 아니, 이 미래에셋은 뭐 들어가지도 못하겠던데 이제는. 근데 미래에셋은 좀 비싸졌죠. 그 스페이스X 때문에. 네. 근데 PBR 1배 안 되는 대형사도 많아요. 여전히. 돈도 잘 벌고. 이번 정권의 최대 수혜 산업은 증권주 아닙니까? 그런 것 정부가 같아요.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기에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이란 사태가 만든 최대 수혜 산업은 저는 에너지 인프라 같아요. 에너지.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느꼈어요. 아, 에너지를 저렇게 중동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진짜 이게 막히는구나.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공포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되게 다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 네, 태양광이나 아니면 미국은 이제 의도가 저 중동의 물길이 여기가 수출길이 막히면 미국은 또 좋습니다. 왜 그렇죠. 좋냐면 LNG하고 원유를 이제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못 받으니까. 그다음 그걸 노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뭘로 수출해야 되면 배로 수출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가는 배를 중국 걸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는 이번 어떻게 보면 이란 사태 아, 좀 최대 수혜 네. 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켜볼 만한 예,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랑 네. 관련된 이런 것도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가 광화문이잖아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광화문에서 BTS가 아, 그쵸.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제가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놀란 네. 게 넷플릭스가 생중계를 주더라고요. 그거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넷플릭스가 특정 아티스트를 어떤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한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야외에서. 맞아요. 네. 이거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 넷플릭스도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고, 하이브 입장에서 엄청난 선점 효과 생기거든요. 이게 엔터 전 세계에 다 네. 확산되고, 여기서 출발해서 전 세계에 공연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우리 생각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엔터주들이 네. 이번 이제 엔터주들이 이번에 이란 사태 터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뭐다 빠졌죠, 그쵸. 사실은. 사실 다 예. 빠졌죠. 근데 얼마 전에 JYP도 실적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엔터주 좀 이제 BTS 공연 계기로 또 한 번 저는 부각할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또 BTS만 좀 이렇게 그 컴백하는 게 아니라 흔히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인 그룹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잊혀질만 했던 그런 그룹 중에서 다시 복귀하는 그룹이 엑소. 엑소 올해 컴백하고요. 팬층이 또 맞아요. 대단하잖아요. 예, 엄청나요. 그리고 빅뱅도 옵니다. 예. 아, 그렇네요. 빅뱅도 맞네. 컴백해요. 네. 올해 아마 3분기인가? 그러니까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 컴백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것까지 본다면, 근데 참 주가는 안 그쵸. 올랐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반영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시장의 민감성만 조금 더 해소가 되면은 시작이 될 수도 네, 있는 저는 부분들이기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건 꼭 여쭤봐야 돼요. 코스닥 액티브 ETF. 이게 첫날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네. 이게 이제 코스닥에 줄 수 있는 앞으로의 영향은 어떤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코스닥 ETF, 특정 ETF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이런 상태에서 나오니까 더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냥 지수를 복제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는 또 코스닥 150도 아니에요. 그냥 코스닥 코스- 전체에서 전체. 부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50이면 종목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어차피 뻔하거든요. 그냥 시총상위 몇 개 딱.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개 나왔죠. 코엑트에서 나오고 네. 타임폴리오. 음. 근데 확실히 이게 그 구성을 보니까 이번에 코엑트가 이겼어요. 네. 일단 왜냐면 타임폴리오는 그래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많이 앞에 포진이 돼 있는데 코엑트는 코스닥 150에 안 들어간 기업도 많은데다가 진짜 이 큰 기업이 아닌데 가장 맞아. 비중이 높았던 뭐 큐리언트라든가, 큐리언트, 예. 뭐 송호전자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흥행을 해버렸죠. 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자산운용사 몇 곳이 또 이런 코스닥 액티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의 성공을 봤거든요. 그쵸. 그러면 더 엣지 있는 기업을, 그래서 여기에 편입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코스닥 150이 아니에요. 네. 여기 편입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자산운용사가 살만한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찾는 어떤 게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또 약간 새로운 그런 게 시장이네요. 비트코인에 왜 알트코인 맞아요. 찾아서 보듯이. 네. 근데 어쨌든 한화투자증권이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뭘 할까? 이것도 그쵸. 사람들이 또 찾아보겠죠, 나중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코스닥에 종목 장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 지수도 지수인데 그래서 되게 지금 유동성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코엑트가 편입했던 그런 스타일대로 또 다른 자산 운용이 뭘 할까? 근데 아무거나 편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쵸. 이 두 회사 다 네. 중소형주 맞는데 지금 시장 트렌드에도 잘 맞는 그런 이제 핵심 산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명백하죠. 그러면 주도 산업에서 좀 덜 알려졌던 그런 좀 중소형주를 찾는 그런 어떤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별풍 파시면 뭔가 좀 엣지 있는 수익 내지 않을까. 그럼 분명한 긍정 시그널이긴 하네요. 이 이건 성분 되게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좀 네. 너무 뻔했던 그 코스닥의 그 코스닥 150 ETF나 이게 아니라 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변화를 줘버린 거죠. 아, 이게 진짜 종목 잘만 찾으면 좋겠구나. 근데 다만 저는 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미리 내가 발굴해서 네. 기업들 선점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치. 여기 편입된 게 확정돼 가지고 뒤늦게 쫓아가는 건
되게 또 너무 뒷북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겠지 하고 하면 좀 네. 위험한 거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거는 막판에 오르는 건 수급으로 음. 오르는 거거든요. 펀더멘탈보다는. 그러면 항상 수급으로 이렇게 너무 뒤늦게 쫓아가면 그렇죠.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이제 빠지고요.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하는 걸로 아는데 아, 리밸런싱에서 갑자기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주가 폭락합니다. 잘못하면. 아, 수급 빠져버리니까. 그렇네요. 그걸 주의하셔야 그러니까 약간 돼요. 갖고 있다가도 그 리밸런싱 하기 전에 좀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갑자기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끼리도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아니다 싶은 기업은 빼버릴 수도 그렇겠죠.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여기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뒤늦게 했는데 오히려 수급 역풍을 맞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자산운용사의 경쟁에서 내가 눈이 빨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되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차라리 내가 그런 걸 못 찾았으면 뒤늦게는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 ETF를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ETF 그냥 쫓아서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도 상관없죠. ETF는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되시면 뭐 자기 성향에 맞게 뭐 액티브 ETF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적립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정세가 오락가락하고 롤러코스터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비율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처리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성향이긴 한데, 어때요? 좀 어떤 변동이 있거나 어떤 걸 주의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이제 지수가 뭐 바닥권도 아니고 또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여기저기서 뭐 현금 비중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쵸. 또 중동 리스크도 사실 뭐 이게 우리가 한두 번 겪는 건 아닌데 이번엔 또 다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그렇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이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스스로 좀 견디기 힘드시면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일부 현금하셔도 돼요. 각자 성향에 그건 맡겨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불안 때문에 내가 주식 비중이 100이었는데 그냥 이걸 0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강세장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이제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네. 근데 과거 데이터 보면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간 다 해결되고 그리고 그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100% 가져가줘도 상관없어요. 뭐 괜찮은 기업이면 가져가셔도 되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현금화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뭐 절반을 현금한다거나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 결국 이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자사주 소각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는 SK가 그거 한 거 보고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기업이 법이 통과됐다고 그 많은 그 자사주를 한 번에 그 결정안 자체가 되게 놀랍긴 해요. 이거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줬지만 외국인 시각에서도 되게 좀 놀랬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인이 더 놀랐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게 시각이 바뀌면 되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저는 갈 길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현금 비중 많이 높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현금 비중이 좀 지금 많이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정 나올 때 그 아까도 제가 몇 개 업종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업종을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사지 굳이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3월이든 4월이든 제가 조정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소 3월까지는 전 좀 조정장으로 봐요. 이 구간을 슬기롭게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